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개념, 또 그 용어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사용 예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대표적인 시민사회 활동 영역들,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민사회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시민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그 서구에서 먼저 사용되었고요. 그 이 용어가 원래 사용된 것은 17, 18세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제 유럽에서 먼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시민사회는 그 시장경제의 발달, 상업문명, 그 다음에 부르주아 계급의 형성, 이런 것들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경제활동의 영역, 그 거래,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거와 결부되는 개념이라면, 시민사회는 그 시민사회의 그 시장의 기초가 되는 일종의 도덕적인 영역, 혹은 협회, 단체, 그걸 기초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활동들, 이런 것을 대체로 시민사회라고 이제 그렇게 지칭을 해왔습니다. 시민사회는 부르주아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근대의 시장경제를 주로 이끌어온 사람들이 부르주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시장경제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협회를 만들어서 국가 권력의 여러 가지 전횡에 대립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공동체도 만들어가고, 또 나름대로의 룰, 규칙이나 원칙도 만들어서 서로 규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만들어진 것이 시민사회인데요. 대체로는 그 시민사회라고 했을 때는 세습 귀족, 군주, 억압적인 권력, 거기에 대항한다 라는 의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 자율, 그 다음에 자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을 지칭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 시민사회가 근대의 시장경제와 같이 형성이 되었지만, 시민경제와는 좀 다른 또 별도의 영역으로서 자리 잡아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양에만 존재했던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는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사용하진 않았지만, 조선시대 말기부터 각종 계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 단위에서의, 향촌 단위에서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농촌의 공동체의 여러 가지 농사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모임들, 그 다음에 또 양반들의 어쨌든 서로 모임들, 이런 것들이 존재했고요. 이런 것이 사실은 서구에서 시민사회의 기능을 거의 비슷하게 수행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가족이나 국가나 이런 개념은 있었지만,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굉장히 그 한국 사회에서는 좀 뒤늦게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데, 대체로는 그 이후에는 뭐 사회운동이라든지 자발적인 모임들, 이런 것이 대개는 시민사회로 불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시민사회라고 하는 용어는 뭐 한국에서는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또 NGO, NPO, 제3섹터, 뭐 이렇게도 불리워지게 하는데, 이 그 용어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민사회의 특징은 국가 부분도 아니고, 국가나 정부 부분도 아니고, 혹은 그 기업 영역, 영리 추구를 위한 그런 영역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각종의 자발적인 사회단체, 조직들, 혹은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대체로 시민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시민사회는 이제 그 비영리적인,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조직이 아닌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떤 민간이 설립한 재단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넓게 봐서는 다 시민사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그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 비정부기구라고 NGO라고 부를 때는 이건 원래 유엔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인데요. 유엔에는 각 정부가 이제 모이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정부들이 모여서 어떤 그 협의를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그 유엔 밖에서
어떤 그 압력을 넣거나 또 요구를 하거나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런 조직을 NGO라고 불렀습니다. 비정부 기구다, 비정부 조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런 그 NGO는 주요 활동의 영역이 정부를 감시, 견제, 그리고 또 일부 어떤 경우는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 참 좋지만 정부가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그 지구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영역들, 예를 들면 인권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소비자 문제라든지 혹은 정치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활동을 하는 이런 조직들, 기구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NGO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NGO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NPO인데요. 비영리 조직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NGO와 NPO는 그냥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NGO는 주로 활동이라고 할까, 감시라고 할까, 정부를 이제 그 여러 가지 견제를 하거나 이런 식의 운동성을 가진 성격이 강하다면 NPO는 그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잡아서 각종 그 비영리적인 사회적인 서비스 조직들, 우리가 복지기관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기관, 여성, 청소년, 아동,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서비스 단체까지,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재단 같은 이런 경우도 전부 다 NPO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각종 공익재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의 기능 일부를 뭐 대행하기도 하는, 그러면서 또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부분 정부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기업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의 이익을 곧바로 대변하지는 않는 그런 그 조직들을 넓게 NPO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웃 일본에서는 주로 NPO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 NGO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 경향들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그냥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약간의 그 의미는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3섹터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영역이라는 뜻인데, 흔히 이제 20세기 후반 이후에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결국 시장이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시장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칭할 때 주로 제3섹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어쨌든 이렇게 정부나 기업으로 하고는 관계없는 제3의 어쨌든 영역이 새로운 고용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3섹터라는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체로는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했을 때는 이런 그 여러 영역과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한국의 경우에서는 시민사회를 좀 시민사회 단체, 사회운동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주로 시민사회운동이라고 하는 의미로 시민사회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민사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사회는 뭐 넓게 보면은 그 모든 그 우리 모임이, 친교 모임도 사실은 시민사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좁게 본다면은 시민사회는 이제 대개 공식 조직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사단법인이나 여러 가지 공익법인의 형태를 지니기도 하고 또 임의단체의 성격도 있지만 정부에 법적으로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식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고요. 회원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정부성이 이제 중요한 그 시민사회의 그 특징인데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정부는 어쨌든 법적 기구입니다. 그 법에 의거해서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인데, 시민사회는 물론 법적으로 등록은 할 수 있으나 모금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어쨌든 강제력에 기초하지 않고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그 모인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정부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하고 다른 점은 이 시민사회가 설립되어서 활동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리 추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이익을 많이 남겨서 회원들이나 혹은 주주들이나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쨌든 공적인 공공 서비스,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든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고요. 이거와 관계되는 것이긴 하지만 자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강제를 가지고 회원들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아니면 회비를 강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면 모일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해산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문제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회원들이나 혹은 그 사람들이 위임한 대표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그걸 움직이게 되고 또 이 회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기구와 또 약간 유사한 점도 있는데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기본적으로 공익조직이지만 시민사회도 공익조직입니다. 정부는 법에 근거한 공익조직이라면 시민사회는 자발성에 기초한 공익조직이고 이런 점에서 정부의 목표와 시민사회의 목표는 사실상 같은 거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민사회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민사회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시민사회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 쪽에 가까이 가 있는 시민사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쪽에 가까이 가 있는 시민사회라고 한다면 뭘까요? 협동조합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어쨌든 시장 경제에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 되고요. 회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업에 가까이 가고 있고 어떤 경우는 기업화되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정부에 가까이 가 있는 그 NGO나 시민사회도 있죠. 정부의 각종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인지 아니면 NGO인지가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시민사회는 기본적인 특징은 이런 그 조직성,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율성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 시민사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시민사회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어쨌든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뭐 투표도 하고요. 자기 요구도 할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는데 이 개인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이 사람들을 큰 목소리로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당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대변기구가 있죠. 그렇지만 정당이라는 게 선출한 사람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배반하거나 무시할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럴 때 그 정당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시민사회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감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법에 기초해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부가 때로는 국민의 이익과 반대되는 그런 식의 결정을 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부기구는 감시하지 않으면 그 권력화되어 가지고 사회적인 강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대변과 감시의 기능은 결국은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나 노동자나 여성들을 힘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인파워링, 즉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이 사람들의 힘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이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민주주의 제도, 뭐 시장경제라고 말하지만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장이 독점화돼 가지고 뭐 재벌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강자가
시장을 거의 다 지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사회가 보완해주기나 또 견제 감시해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0년, 2004년에 낙천 운동처럼 시민사회가 아예 국회의원의 공천 문제까지 개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특정 후보는 떨어뜨리자라고 하는 식으로 일종의 정치적 시민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감시 운동도 했습니다. 뭐 기업의 주주회의에 참여해가지고 기업이 어쨌든 주주들의 이익을 배반하면서 어쨌든 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거를 감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나 마을에서 시민사회가 주민자치 혹은 뭐 지방의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시민사회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혹은 또 각 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 정부나 시장의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시민사회 역할은 이런 그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감시, 견제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풀뿌리, 지방 차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들의 동원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마을 사업의 각종 참여 활동들, 가까이 이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임을 만들어서 어쨌든 지역사회 문제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이런 일상적인 참여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많이 울막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시민사회, 지구시민사회라는 말도 있는데요.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지구 환경 위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지구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뭐 그린피스 같은 이런 조직들이 환경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개입을 해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라든지 이 사람들을 힘을, 파워를 갖게 만드는 인파워링이라든지 이런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의 시민사회의 경향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국에서 시민사회는 정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과연 이런 조직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어쨌든 사회적인 역할을, 기여를 하고 있는가? 꼭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아요. 누가 당신들에게 그런 힘을 위임을 했느냐? 당신들은 뭐 선출한 권력도 아니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비판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나 국가 혹은 기업들이 어쨌든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의제를 제기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여러 가지 청원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 서비스로 돌봐주는 역할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인권운동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어쨌든 장애인, 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인권운동이나 이런 차원에서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때로는 이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인권보호라든지 차별금지라든지 이런 걸 위한 입법 활동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넓은 의미에서 인권운동 영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감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기업들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라든지 노동자라든지 혹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이 어쨌든 소비자나 노동조합이나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어쨌든 독점 기업이 전횡을 할 때 이거를 감시를 하고 여러 가지의 어쨌든 기업 감시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 서비스에 가까운 것인데요. 일종의 뭐 복지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요. 공공성 확보 운동이라고 해도 좋은데, 권리 찾기 말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보호인데요. 사회적인 우리 복지 시스템이 충분하게 보호해주지 못할 때 이것을 이제 NGO가 이거를 이제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쉼터 같은 걸 마련해 주기도 하고, 또 협동조합 같은 걸 마련해 주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건강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의 운동들, 의료 공공성 회복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더 이제 조금 더 정치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평화 운동, 반핵 운동, 반전 운동, 뭐 이런 운동들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국가가 역시 이제 강대국들과의 어쨌든 서로 이제 그 이해관계에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거를 시민사회가 대신해서 국가가 하고 싶은 말을 사실은 대신해서 해주기도 합니다. 뭐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평등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목소리를 제기한다든지,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경우가 이게 굉장히 그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뿐만 아니라 한국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드 배치 반대 운동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또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 반대 운동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대체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 반전, 평화, 통일 뭐 이런 운동들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이 조금 더 이 선진국의 이제 대열에 올라서게 되면서 청년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아시아 여러 나라의 그 개발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ODA의 예산도 굉장히 늘어났고, 단체들이 전 세계 각 나라에서 특히 후발국가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나라 사람들의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ODA 사업에 대한 감시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ODA의 사업이나 이런 각종 그 해외 지원 사업에 한국의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그 나라의 빈곤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가들을 육성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 소위 말해서 국제개발 NGO입니다. 이 국제개발 NGO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선진국의 NGO들이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근 한 20년 사이에 이런 쪽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청년들도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이 국제 NGO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 이런 활동들도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NGO는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이런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 혹은 국내적인 풀뿌리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찾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점점 더 많이 해가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이런 활동에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기업이나 국가 부분에 못지않는 그런 식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이 활성화되기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NGO가 더 활성화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